우선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패했는지 오늘은 그 반성부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는가?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첫 번째,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하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고 대선 후에 당권이나 한번 잡아보자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탄핵을 당한 정당이었습니다. 탄핵을 당한 정당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언론에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었습니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분열되고 서로가 총질하고 사분오열하는 바람에 언론으로부터 끝없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대선 끝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2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저는 대선 기간 내내 군소정당 후보로 언론으로부터 취급을 받았습니다. 1, 3번 후보가 메인 후보고 2번 후보는 바른정당인지 틀린 정당인지 그 후보하고 그리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군소정당 후보로 대선의 기억에는 선거 5일 전까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세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입니다. 이것은 선거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비호감도 1위다. 76%가 비호감도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 그 이튿날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27.5% 1위고 홍준표가 21.2%로 2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76% 비호감도 1위라고 발표된 그 여론조사의 로데이터를 보면 샘플링을 민주당 지지자를 320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를 270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85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선거 끝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 9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면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공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로 절대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이렇듯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탄핵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가 왜 몰락을 했냐? 이 몰락을 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4년 내내 친박 비박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공천을 두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도장을 들고 튀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한국 정당사에 친박 개념이 아마 10몇 가지로 나왔을 거예요. 양박, 친박, 그 다음에 진박, 골박, 온갖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박근혜를 팔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공천 때 보니까 진박 간별사까지 나왔어요. 국민들 보기에 이게 코미디 집단이지 정당 집단이냐. 마지막에는 보니까 친이하다가 친박으로 전향한 사람은 또 신박이라고 그랬죠. 신친박이라고. 이런 웃지 못할 정당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스운 짓을 했어요. 탄핵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당의 대통령은 보호해놓고 그 다음에 내부에 서로 총질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당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선 자당의 대통령은 보호해놓고 내부 투쟁을 했어야죠. 그거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게 사는 게 됩니까? 그거 살지 못하죠? 비겁하죠? 그리고 박근혜 치마복 잡고 국회의원 됐으면 끝까지 어리 지켜야 했어. 어떻게 박근혜 치마복 붙잡고 대통령 국회의원 돼가지고 탄핵 때 나는 탄핵 반대한다고 나는 국회의원 내 한 명도 못 봤어요. 비겁하게 침묵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당이 몰락한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서로 총질하냐. 야당한테는 시킨 대로 따라가고 자기들끼리는 총질하고 또 기득권, 특권 옹호하는데 앞장서고 대다수 서민들하고는 유리가 됐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당 내부 혁신을 내야 됩니다. 당 내부를 철저히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 연말이 되면 국민들이 저는 등을 돌릴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 혁신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충청인 여러분, 또 충청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유철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바른정당으로부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는 충격적인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한국 정치사의 변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운 의원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유승민 후보에서 이해운으로 당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모든 당의 얼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에서 다른 얼굴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유승민에서 이해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당도 심상정에서 다른 곳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바로 오늘 우리 전당대회 구호처럼 달라질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내년에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당의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얻으신 24%, 우리 모두 힘과 마음을 모은 득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4%는 우리의 성과이자 또한 한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76%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강한 젊은 당대표 원유철이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은 바른정당 소속의 정병국 의원이 오늘 소개한 나는 반성한다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출판한 나는 반성한다는 책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이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집권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너무나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2심 무죄를 확정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즉시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무죄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자유한국당에 즉각 입당을 하시라. 그리고 주변에 홍준표 입당을 거부하는 당의 일부 세력에게 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탐 대실의 눈을 범하지 마라. 물이 차야 배가 높게 뜨는 것이 아니겠느냐. 좋은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와야지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좋은 대선 후보들이 함께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경쟁해야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하고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새누리당의 균열은 보수의 균열이고 대선의 필패는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호소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리 당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해주셔서 6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류의 3명, 비주류의 3명, 6명의 의원들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하면 또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울 테니 외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훌륭한 분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자, 새누리당의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다닐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타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정불안의 씨앗을 곳곳에 잉태시키고 국정 파탄의 지뢰를 곳곳에 심어놓고 지뢰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현안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또 대한민국의 끝없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연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연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안보관으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둔감증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보류에 의해서 또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전략재산을 후방으로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얼마큼 훼손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은 이것을 미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곳곳에 문재인 정권이 심어놓은 이 국정 파탄, 안보 불안의 지뢰가 뻥뻥 터질 날이 바로 온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지지율, 얄팍한 지지율, 현재 지지를 믿고 각종 인사에서 밀어붙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통과, 닥치고 통과, 닥통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우리 힘있는 제1야당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됩니다. 막말로 그리고 무조건 싸우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뒷받침되는 정당,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전제가 되는 야당이야말로 그 지지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1인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 모두의 정당입니다. 1인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당원당규에서 지방선거의 훌륭한 인재들을 널리 규합하고 모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원유철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당의 민주화, 내년 지방선거에 훌륭한 후보가 반드시 불전 없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부태 청산 기호 1번 신상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 신상진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걱정되십니까? 변화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 당이 바뀝니다. 당이 바뀌어야 국민의 지지가 돌아오고 우리가 이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 성남 중원이라는 제2의 호남,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갈밭인 그곳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또 이번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기호 1번을 달고 있는 신상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가 그동안 4선 의원 하면서 출마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당이 우리가 구태 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오만함과 독선, 작년 총선에 계파의 갈등으로 우리가 정말로 국민 앞에 못 보여드릴 모습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성찰과 반성은커녕 서로 계속 싸움의 연장선으로 급기야는 탄핵 사태를 맞이하고 대통령도 못 지키고 그리고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의 500만 표 이상의 참패를 한 이런 아픈 현실에서 저 신상진이 이렇게 당이 죽고 몰락하는 커다란 위기에서 제가 그대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한 번 던질 각오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성 골수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병원에 6개월 입원해서 의사가 그렇게 소중한 직업인 줄을 알고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학교 교사를 대학교 1학년 때 하면서 17살 청년 노동자, 어린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람 고치는 의사보다 이 사회와 이 세상을 고치는 그러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22살에 인천의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학생운동 하다가
구속되고 투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고혈압 쇼크로 뇌출혈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저는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이 저의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저를 던지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정부 투쟁에 맞서서 전국 의사투쟁위원장을 하다가 또한 두 번째 옥고를 치렀습니다. 저는 약자가 밀리는 쪽이 힘없는 쪽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는 그동안 던지는 삶을 감옥 가는 것도 불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옥에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가졌던 좌파 이념, 이것이 과연 내 삶이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결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과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큰 보수 우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우리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러한 역사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좌파 이념과 결별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움과 맞닥뜨리는 것이 저의 운명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위기의 자유한국당,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우리 죄 없는 우리 당원들을 제가 자존심을 불어넣고 다시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야당, 이제 야당입니다. 국민의 격려를 받으면서 박수 쳐주는 야당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참 요새 우리가 이렇게 전당대회를 매일 하는데도, 유세하는데도 언론에 한 줄 나고 잠깐 스쳐갑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안 변하려고 하는 이러한 구태의 정치를 저 신상진이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3년 후에 우리가 총선에서 다시 우리의 힘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5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이 나라를 지키는 정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저 신상진에게, 저 새로운 참신한 신상진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위기의 시기에 맡겨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진실로 꼭 하고 싶은 일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계파 청산입니다. 저 13년 정치하면서 계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 중원에서 공천을 6번 받고 2번 보궐 하고 4번 당선됐습니다.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줄 안 서도 되고 권력에 비비지 않고 계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체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리고 계파를 없애려면 적세적소에 계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능력 보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미동맹 얼마나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위태롭습니까? 한미동맹 국건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우리 보수우파 야당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내 민주주의 이룩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기득권 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우리가 서민 정책 위주로 우리 서민의 아픔을 중심에 놓고 서민 정당으로 나가는 그 역할을 저 신상진이 제가 살아온 역정으로 그렇게 진실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뽑던 대로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유명한 정치인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물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실제로 자기의 결단과 용기와 고민이 있게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엔 누굴 뽑아야 되나, 유명하다, 대선 나왔다, 당대표 했다, 이런 분들 말고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모든 우리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같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 후보자분들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세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무대 위로. 여론조사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 9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면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공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로 절대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이렇듯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탄핵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가 왜 몰락을 했냐? 이 몰락을 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4년 내내 친박 비박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공천을 두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도장을 들고 튀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한국 정당사에 친박 개념이 아마 10몇 가지로 나왔을 거예요. 양박, 친박, 그 다음에 진박, 골박, 온갖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박근혜를 팔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공천 때 보니까 진박 간별사까지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충청인 여러분, 또 충청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효철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바른정당으로부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는 충격적인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한국 정치사의 변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운 의원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유승민 후보에서 이해운으로 당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모든 당의 얼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에서 다른 얼굴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유승민에서 이해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당도 심상정에서 다른 곳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바로 오늘 우리 전당대회 구호처럼 달라질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내년에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당의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얻으신 24%, 우리 모두 힘과 마음을 모은 득표였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이게 코미디 집단이지 정당 집단이냐. 마지막에는 보니까 친이하다가 친박으로 전향한 사람은 또 신박이라고 그랬죠. 신친박이라고. 이런 웃지 못할 정당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스운 짓을 했어요. 탄핵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당의 대통령은 보호해놓고 그 다음에 내부에 서로 총질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당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선 자당의 대통령을 보호해놓고 내부 투쟁을 냈어야죠. 그거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게 사는 게 됩니까? 그거 살지 못하죠? 비겁하죠? 그리고 박근혜 치마복 잡고 국회의원 됐으면 끝까지 어리 지켜야 했어. 어떻게 박근혜 치마복 붙잡고 대통령 국회의원 돼가지고 탄핵 때 나는 탄핵 반대한다고 나는 국회의원 내 한 명도 못 봤어요. 비겁하게 침묵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당이 몰락한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서로 총질하냐. 야당한테는 시킨 대로 따라가고 자기들끼리는 총질하고 또 기득권, 특권 그 옹호하는데 앞장서고 대다수 서민들하고는 유리가 됐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당 내부 혁신을 내야 됩니다. 당 내부를 철저히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 연말이 되면 국민들이 저는 등을 돌릴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 혁신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패했는지 오늘은 그 반성부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는가?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첫 번째,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하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고, 대선 후에 당권이나 한번 잡아보자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탄핵을 당한 정당이었습니다. 탄핵을 당한 정당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언론에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었습니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분열되고 서로가 총질하고 사분오열하는 바람에 언론으로부터 끝없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대선 끝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2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저는 대선 기간 내내 군소정당 후보로 언론으로부터 취급을 받았습니다. 1, 3번 후보가 메인 후보고 2번 후보는 바른정당인지 틀린 정당인지 그 후보하고, 그리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군소정당 후보로 대선의 기억에는 선거 5일 전까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세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입니다. 이것은 선거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비호감도 1위다, 76%가 비호감도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 그 이튿날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27.5% 1위고 홍준표가 21.2%로 2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76% 비호감도 1위라고 발표된 그 여론조사의 로데이터를 보면 샘플링을 민주당 지지자를 320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를 270명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85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선거 끝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